이웃집 백만장자는 부자학의 권위자 토마스 J. 스탠리가 20년간 1000명의 부자들을 추적조사한 백만장자 보고서입니다. 이 책은 20년도 더 된 오래된 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책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책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백만장자를 조사해보니 그들은 부자 동네 호화주택에 살지도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자수성가한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자녀들도 독립적으로 살게 한다. 그들은 돈을 어디에 쓸까를 고민하기보다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를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소비 습관과 자제력입니다. 부자들의 7가지 공통점은 첫 번째, 소비는 적게, 나머지는 모두 투자한다. 두 번째, 시간, 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세 번째, 사회적 지위보다 경제적 독립을 중요시한다. 네 번째, 부모의 도움 없이 부를 축적하고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다섯 번째, 가족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유도한다. 여섯 번째,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적극 공략한다. 일곱 번째, 자영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한다입니다. 저자는 부자들의 공통점이 소득이 아닌 소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책 강사들이 말하듯이 부의 첫 시작은 절약입니다. 이 책은 실제 부자들이 TV 속 재벌 주인공처럼 과시, 허세로 쩔어있지 않다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어디까지 해야 할지, 더 절약하거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책에서 그 부를 축적하는 능력은 행운이나 유산이나 고학력이나 지성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제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되게 자제력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참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어떤 능력? 돈을 못 모으는 능력.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맞벌이 하면서 돈을 못 모을 수가 있냐.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네. 따지고 보니까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면서도 모두 다 써버린다면은 이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유층의 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 왔을 때 제가 들은 말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내가 뭔가 조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하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책에서 소득이 똑같이 비슷한 의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우스 박사하고 노스 박사. 소득은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부유층처럼 사는 것일 뿐인 거죠. 모아둔 자산은 거의 없는. 우리가 부자에 대한 기준과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스러웠던 지점이 여기 보면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원조는 해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전부이건 일부이건 주택 계약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것은 자녀를 그 소비의 쳇바퀴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그 부모에 대한 의존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세대를 보면 네. 저희 세대가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얻거나 집을 얻을 때는 전세 자금을 부모님이 많이 해줬잖아요. 많이 해줬죠. 근데 지금은 전세 자금 대출이 있어요. 저희는 그걸 집을 해준 거를 부모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결혼을 할 때도 어떻게 집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지역에 따라서 2억에서 3억 정도까지 가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저리로 2% 이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은 해줘야 된다. 이거는 좀 내려놓아도 돼요. 직장을 가진 두 성인이 만나서 가정을 꾸릴 때는 본인들 스스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게 지켜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이게 동의한다는 얘기죠? 네네. 제 생각은 어때요? 부모가 이렇게 돈을 주고 안 주고는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를 것 같아요. 뭐 능력이 되면 주시는 거고 안 되면 못 주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가 어떠한 자세로 근검 전략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보고 배운 자녀 같은 경우는 돈을 줘도 잘 쓸 것 같고 그걸 보고 배우지 못한 자녀 같은 경우는 돈을 주면은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경제적 지원이 안 했던 자녀들이 더 독립적으로, 더 자립적으로, 더 잘 산다는 사례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경제적 지원이 아니고 삶의 습관, 어떤 가치관을 물려주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 부모님을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설거지 하고 나면 물을 이렇게 바닥에 버리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밥알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 나가는 밥알도 되게 아깝게 이렇게 버리는 거 없이 이렇게 하려고 많이 애쓰셨던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도 그걸 보고 배우면서 그런 자원의 소중함, 근거 전략하는 것들이 조금씩 내면화가 된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근검 전략하는 생활 모습, 태도, 소비 습관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원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자원,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자식한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또 우리의 노후거든요. 자식은 평생의 숙제 같아요. 네. 키워가지고 독립을 시켜놓고 다시 가정을 이루잖아요. 네. 그러면 끝난 것 같았는데 네. 또 다른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아이한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대학교까지만 지원을 하겠다.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경제적으로 내가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대학교까지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대학교 다니다 말고 그냥 취직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이 어렵게 없었을 때 이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성취감이 크기도 해요. 제가 딱 결혼을 했더니 저희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이제 교직에서 퇴직하셨고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나는 너희들 다 가르쳐놨으니까 줄 거 없다. 오. 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그 말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처음에 서운한데 이제 그 말을 이제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내 집은 내가 준비해서 사야 되는구나. 저희 집 마련이 되게 조금 늦어졌어요, 굉장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저희가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한테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쳐 놓을 텐데 줄 건 없다. 엄마도 그 소리 할아버지한테 들었다. 되게 중요한 거.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은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책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뭐 내가 이거는 널 주고 이거는 널 주고 이거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자녀한테 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주든 안 주든 간에 은근한 기대를 할 수 있어. 맞아요. 기대뿐만 아니라 이 책에 그게 나와요. 부모 돈이 내 돈인 줄 안다고. 실제로 부모 돈이 내 돈인 줄 아니까 형제 자매 간에 싸움이 분란이 생기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돈은 전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게 안 생기죠. 갑자기 생각하는데 나도 아들한테 야, 나 죽으면 다 내 거 다 네 거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내가 은연중에 했었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쵸. 나 다 기부하고 근데 가겠다. 그것을 참고 이렇게 어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이제 뭘 주시면 또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거라도. 그런 상황에서 네, 뭘 맞아요. 주시면 되게 고마운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집을 사주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말을 좀 해줄 필요는 맞아요. 있다. 부모 재산은 부모 거다. 이게 정말 자식들에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가계부 시간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저자가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로 시간, 돈, 에너지의 효율적 배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자들은
어디에 쓸지를 고민하지 않고 어디에 투자할지에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한다. 진짜 바뀌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사우스 박사, 네. 노스 박사 나오면서 맨날 뭐 살까 그렇죠. 네. 그 사우스 박사는 네. 맨날 그 자동차를 어떻게 살까에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노스 박사는 자동차 사는데 거의 시간 안 들이잖아요. 네. 오래 쓰잖아요. 예. 저는 지난 영상에서 냉장고 파먹기에 대해서 했잖아요. 냉장고 파먹기를 제가 한 3주를 했어요. 오, 많이 썼구나, 냉장고에. 식비가 제로. 오, 진짜? 아, 제로에 가까운 연휴가 생기면 쇼핑을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과감히 제가 보통 4번 정도 멀리 가서 쇼핑을 하는데 1년에 4번 정도 가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네. 이번 상반기 안 갔죠? 안 갔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네, 이 책을 읽고 2분기 쇼핑도 네, 없는 걸로. 없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옷하고 신발을 안 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 네. 정말 놀랍죠? 대박. 네, 유혹이 이게 분기별로 옵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네. 계절이 바뀌고 우리 네, 왜 계절이- 사계절이야. 네, 한 계절이 계절만 바뀔 있으면 때마다 할 텐데. 이번 계절은 입을 옷이 없네? 자꾸 그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면은 옷장에 옷을 다 꺼내서 보고 정리할 거 떠나 보내고 또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래갖고 버틴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대박. 대박이죠? 대박. 진짜 제가 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운동화였어요. 어. 어버이날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지출 0인 날. 오, 지출 영인 지출 날. 영인 날.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챌린지 해야 되겠네, 지출 영. 이상하게 별것도 아닌데 진짜 조그만 거라도 나가게 쓰게 되죠?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음. 하면 지출 0인 날이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정말 많이 하고 잘하면은 2번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출 영인 날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살려고 했던 것도 안 사게 되고 한 번 산다면 막 사더라고 그런 부작용. 네, 한번 보물 터진 날은 지금 신이 강림하시니까 네. 좀 더 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중고차를 산 거. 중고차를 산 거. 네, 중고차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바꾸려고 제가 이전 차를 15년을 탔어요. 진짜 많이 탔네. 새 차를 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물론 모아는 놨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지인이 차를 사면서 차가 남는다고 해서 제가 그 차를 받았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빨간 차? 빨간 차. 아, 그 중고차였구나. 새 차인 줄 알았어요. 새 차인 것 같죠? 네네. 4년 된 차니까. 새 차를 사려고 했던 그 돈이 종잣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었죠. 사소한 거라도 작은 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기 맞아요. 때문에요. 네, 뭐든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소비 영 챌린지 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활 습관일 것 같습니다.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자들은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가계부를 쓰지 생각해보니까 예산을 세우질 않았더라고요. 내가 투자 예산은 어느 정도 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야겠다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우리가 상반기는 결산을 좀 해보고 다음에는 예산도 좀 세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